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혁명으로 인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1960년 8월 12일 국회 선거를 통해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이후 8월 18일 장면이 국무총리로 당선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기의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한 운동이 각계각층에서 벌어졌는데 이때 군 내부에서도 부정부패 및 과거사 청산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당시 군대 내부에서는 각종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때 군대 상황을 보면 1950년대까지만 해도 10만 정도의 규모였던 국군은 10년 후인 60년쯤 되자 미국의 집중원조를 받아 거의 60만 규모까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군의 청년 간부들은 미국 유학을 통해 선진 문물과 근대적 사고방식 등을 배워왔으며 이로 인해 군은 당시 가장 선진적이고 엘리트 집단이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전쟁을 거쳤던 초창기 군 간부들은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지만 이후 648기를 비롯한 후배 장교들은 극심한 인사 적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5.16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중장과 김종필 중령의 나이 차이가 고작 3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을 정도로 진급의 극심한 정체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진급하지 못하던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 또한 당시 군 상층부 인사들이 정권과 결탁해 선거 조작을 한다든지 온갖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걸 본 젊은 장교들은 이승만 정권과 밀착된 중장급 이상 장성의 퇴진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 퇴진 요구 운동을 정군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군운동은 1960년 5월 20일 송효찬 육군참모총장이 부정선거에 관여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책임지고 퇴임하라는 편지를 보낸 박정희 소장으로부터 촉발되어 시작되었는데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도 해야 할 말은 하는 박정희 소장의 모습을 본 젊은 장교들은 그가 대단하다고 느꼈고 정군운동의 리더로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정군운동으로 인해 1960년 5월 20일 송효찬 참모총장이 스스로 물러났고 5월 31일에는 백선엽 대장이 자진사퇴를 발표하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박정희 소장의 조카 사위가 648기의 중심인물인 김종필이기도 했고 그 외에 수많은 청년 장교들이 박정희를 잘 따랐다고 하는데요. 또한 당시 박정희는 굉장히 술을 잘 먹었는데 648기생들과 대한 음주당이라는 술모임을 만들 정도였으며 이로써 648기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한편 4.19 혁명 이후 수립된 장면 정권이 맞닥뜨린 잔혹한 현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극심한 사회 혼란이었죠. 12년간 이어져온 이승만 정권 때 쌓였던 사회 모순이나 불만, 부정부패 등이 혁명 이후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고 이 모든 사회 혼란을 잠재워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장면 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비호 아래 부정축제를 한 자들이나 부정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처리 아니면 이승만 독재 정권 밑에서 억압되어 있던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반공법이니 데모규제법이니 하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등 대중들을 억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면 정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난 이유도 있는데요. 신파이던 장면과 구파의 윤보선이 서로 사사건건 대립하다 보니 장면 정권은 수시로 개각을 해야 하는 정치 불안에 시달리기도 했죠. 한편 장면 총리가 국방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정군파 젊은 장교들은 총리실에 국방부 장관 임명에 있어서 고려사항이라는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정군파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면 총리는 현석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정군파 장교들은 이번엔 국방장관실에 육군참모총장의 임명 기준에 관한 의견서를 보내버렸죠. 그들의 이런 행동은 군 장교들이 정치에도 개입하고 심지어 군 인사에도 개입하려고 하는 선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어쨌든 이후 육군참모총장에는 최경록 중장을 그리고 합참의장에는 최영희가 임명되었는데 최경록은 정군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최영희는 미 국방부의 파머 대장과 함께 젊은 장교들의 정군운동에 결단코 반대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그러자 최경록은 파머 대장에게 내정 간섭이라며 그에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은 미국을 성명전에 끌어들인 최영희를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정군파였던 64789기 장교들 16명은 합참의장 최영희의 집무실에 들이닥쳤죠. 그리고 합참의장직을 사퇴하라고 종용했는데 이에 최영희는 하극상이라 소리치며 헌병을 출동시켜 모조리 징계위원회와 군사재판에 회부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16인 하극상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이죠. 이때 김종필과 석정선 등이 강제 전역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6인 하극상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군파 장교들의 불만은 더욱 강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1960년 9월 그들은 서울 퇴계로의 충무장이라는 곳에서 다시 만나 예전처럼 건의문을 보낸다거나 말로 호소하는 것으로는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현재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장면 정권의 무능이라고 여겨 이 사회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혁명적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하기로 마음먹죠. 훗날 이 일을 충무장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인 11월 6일 그들은 신당동에 있던 박정희 소장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렇게 박정희를 정변의 지도자로 세웠으며
이후부터 장성급은 박정희가, 영광급은 8기 장교들이 나서서 은밀히 동지를 포섭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변을 일으키려고 동지들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장면 총리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김영욱은 국회의원들이 육군 장교들과 짜고 서울 인근 부대들을 장악하려 한다느니, 장성들을 중심으로 일선 부대가 거사에 나설 거라느니, 박정희가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과 결탁해 거사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라느니 하는 온갖 거짓 정보를 함께 흘려보냈고, 그렇게 자신들이 준비 중인 쿠데타에 대한 정보를 다른 거짓 정보들과 뒤섞어버려 굳이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게끔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소문만으로 장군들을 체포할 수 없는 노릇이었으며, 심지어 만약 소문만으로 장군들을 잡아와 조사한다면 최경록 다음 육참총장이 된 장도영은 자신 스스로를 체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행히 계획이 발각되지 않은 쿠데타 세력은 5월 16일로 시간을 다시 정했고, 그렇게 16일 00시를 기점으로 소장 박정희와 장교 250여 명, 그리고 부사관과 병 3,500여 명은 한강을 건너와 주요 기관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새벽 3시쯤 영등포에 육군관 사령부를 비롯해 육군본부와 국방부, 서울시청, KBS 방송국, 중앙전화국까지 서울의 핵심 지역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구, 광주, 부산 등의 주둔에 있던 군대를 동원해 그곳의 핵심 시설 역시 장악해버렸죠. 그리고 곧장 장면 총리가 머물고 있던 반도 호텔을 급습했지만 이미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장면은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온 장면은 미 대사관으로 피신하고자 했지만 신원 불상자라는 이유로 들어갈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미 대사관의 숙소로 가고자 했지만 같은 이유로 실패했죠. 이후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잘 알던 해화동의 가르멜 수녀원으로 몸을 숨긴 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경 KBS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 박정희는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의 명의로 군사혁명위원회 설치를 발표함과 동시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1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효력을 갖는 포고령과 혁명 공약 6개 항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있었는데요. 시간이 흘러 오전 11시 30분이 되자 맥그루더 유엔군 사령관이 사라진 장면 대신 대통령 윤보선을 찾아간 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쿠데타군 진압 명령을 내리라고 압박했던 것이죠. 그러나 윤보선은 우리끼리 유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쿠데타 진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당시 진압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3명 있었는데, 한 명은 장면 총리, 한 명은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 미국 대통령 케네디였죠. 하지만 장면은 사라졌고 윤보선은 반대하고, 마지막 케네디 대통령도 당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다 큰 코를 다친 직후라 일단 기다리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그루더 사령관은 직접 미군을 동원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부터 수녀원에 몸을 숨긴 장면이 계속 미국 측에 연락해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맥그루더도 쿠데타 진압은 하고 싶어 했지만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미군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국은 장면 총리와 그 내각을 무능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의 혁명 공약을 보니 굉장히 반공적이고 친미적이었기 때문에 장면보다는 박정희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윤보선과 장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윤보선이 생각하기론 쿠데타 세력의 총구는 장면 총리를 겨냥하고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쿠데타의 성공은 곧 자신의 이득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쿠데타 진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무도 쿠데타를 막지도 않았고 막을 생각도 없었던 것이죠. 한편 일군 사령관 이한님은 진압 준비를 완료한 채 진압 명령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당시 국군 전력의 70%가 일군에 집중되어 있었다 보니 이들이 진압 작전에 투입된다면 쿠데타 세력은 순식간에 쓸려버릴 정도였죠. 하지만 결국 진압 명령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자 쿠데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비로소 5.16 군사정변은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을 장악한 쿠데타 세력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정부와 국회, 대법원도 무력화시켜버렸죠.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위원장으로 장도영, 부위원장으로 박정희가 임명되었고, 이곳에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까지 3권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5월 18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의 요구로 소집된 제69차 임시국무회의에서 장면 내각은 총사퇴를 결의하며 해산되었고, 일군 사령관 이한님 장군이 체포되었죠. 5월 19일에는 군사혁명위원회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꿔 헌법에 효력을 능가하는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해 입법, 행정, 사법의 3권을 장악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각을 비롯한 시장, 도지사, 군수 등은 모두 군인들의 차지가 되었고, 입법부는 폐지되어 행정부에 속해졌으며 사법부와 검찰, 경찰은 군대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약 3년간의 군정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신문과 언론은 군에 의해 사전 검열되었으며
정당 활동이나 집회 등의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죠. 또한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국내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서 박정희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이후 군 일부 반혁명 사건을 일으켜 군부 내의 반대 세력을 숙청한 뒤 7월 3일에는 장도영을 이 사건에 연루시켜 의장직에서 추방, 체포했고 자신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에 취임했으며 이듬해인 1962년 3월 22일엔 대통령 윤보선의 사퇴로 박정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3월 16일 박정희는 군정을 4년 연장할 것이라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군정 연장을 거세게 반대했고 미국 정부 역시 순조롭게 민정 이양을 촉구한다고 발표하자 군정 연장을 철회한다고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박정희는 63년 8월 30일에 군대를 전역하고 그날 바로 공화당에 입당한 뒤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거에 출마했으며 1963년 12월 17일 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제3공화국이 수립되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도 해체되었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5대부터 9대 대통령까지 약 16년여의 기간 동안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 부장이던 김재규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40분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고 나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과 머리에 총을 맞았고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27일 새벽 4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후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으며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었죠. 하지만 별로 정치에 야망이 있지 않았던 최규하는 정치에 휘말리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부분 계엄을 선포했고 그렇게 계엄사령부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12.6 사건 수사 총책을 맡게 된 국군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권력의 핵심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합법적으로 중앙정보부와 검찰, 경찰 등 모든 정보 및 수사기관을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전두환에게 모든 정보가 집중되었고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전두환의 힘은 더욱 강해졌죠. 이후 전두환은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정치인들의 비리를 캐내기도 하고 12.6 사건의 수사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편집한 뒤 보고했으며 점점 자신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수사를 해나갔습니다. 또한 사건 수사를 빙자해 오탁근 검찰총장과 윤일균 중앙정보부 부장 직무대리 그리고 손달룡 치안본부장 등을 보안사로 부른 뒤 협조하지 않으면 12.6 사건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겠다고 협박해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전두환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그리고 헌병까지 장악하게 되죠. 심지어 각 정부 부처의 차관들을 불러들인 뒤 이것저것 지시를 내릴 정도까지 선 넘는 행동을 하자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환은 전두환을 불러 당신은 군인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라고 충고했을 정도였습니다. 한편 정치적으로 야망이 컸던 전두환은 계엄사령관이던 정승화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 했는데요.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김계원을 조사하던 중 비서실 금고에서 나온 9억 원을 찾아낸 뒤 박근혜에게 6억 원을,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5천만 원을 그리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에게 2억을 건네주었죠. 당시 은마아파트 31평 아파트가 약 2천만 원 정도 했으니 2억이라는 돈은 은마아파트를 10채나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금고에서 나온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전두환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정승환은 오히려 전두환을 나무란 뒤 돌려보냈죠. 이후 정승환은 전두환의 월권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노재현 국방장관을 찾아가 전두환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두환에게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던 노재현은 오히려 전두환을 옹호하고 나섰죠. 그러나 정승환은 포기하지 않고 노재현을 찾아가 처벌을 요구했으며 결국 전두환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보내버리고 군내 비밀 사조직인 하나회에 속해 있으면서 군의 요직을 맡고 있던 인물들 역시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의 보직 이동 계획은 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하나회에 의해 전두환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고 그대로 있다간 좌천될 것이 틀림없었던 전두환은 먼저 선수처 정승화를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12.6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정승화가 시해 장소에 함께 있었던 걸 꼬투리 잡아 체포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두환은 하나회 조직원들과 함께 12월 12일 일명 생일집 잔치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전두환과 하나회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계엄사령부에 합동수사본부가 소속되어 있었고 정승환은 계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전두환의 직속 상관이었던 것이죠. 이는 지휘체계상 부하이던 전두환이 함부로 상관인 정승화를 체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전두환이 합법적으로 정승화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계엄사령관보다 위에 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이나 최규하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미리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려고 했다가 정승화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도리어 정승화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에 결국 전두환은 정승화의 체포와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받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전두환은 어차피 최규하 대통령은 정치에 크게 야망이 없는 인물이라 결제 서류만 내밀면 바로 결제를 해줄 것이라 믿었죠. 그리고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특전사령관 정병주 소장,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소장, 그리고 육군본부 헌병감 김진기 준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친정승화로 알려진 인물들이었는데 정승화를 체포할 때 그들이 체포 사실을 안다면 저항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들을 미리 어딘가로 유인해낸 뒤 잡아두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전두환은 며칠 전부터 그들에게 연락해 12월 12일 저녁에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9년 12월 12일 저녁이 되었고 전두환은 급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전두환과 함께 하기로 한 하나회 소속 지휘관들은 각자 준비를 마친 뒤 장세동 보병대령이 단장이던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걸림돌로 여겨지던 3명의 장군들도 우국일 보안사참모장의 접대를 받으며 전두환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전두환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최규하에게로, 허삼수 대령이 이끄는 합수부 수사관들은 정승화에게로 동시에 찾아갔죠. 허삼수는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어서 방문하겠다고 미리 정승화에게 연락했던 덕에 아무런 의심 없이 총장 관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승화를 만나 대통령실의 사건에 관련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며 함께 합수부로 같이 가자고 말했죠. 그러자 정승화는 노발대발하며 거절했는데 이때 허삼수는 이미 수사를 위해 강제로 연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다는 뻥을 치며 그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정승화는 진짜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해야겠다며 부하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지시했는데 합수부 장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 중에 권총을 발사해버렸고 총격 끝에 정승화는 체포되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게 되었죠. 한편 대통령의 사인을 받으러 갔던 전두환은 생각지도 못한 장벽에 막혀 있었는데요. 바로 최규하 대통령이 노재현 국방장관과 상의를 한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정승화 체포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전두환은 계속 설득을 했지만 최규하는 같은 말만 반복하며 절대 허락해주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정승화의 체포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편 오지 않는 전두환을 기다리던 3명의 장군들은 먼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총리공관에서 총격이 발생했고 계엄사령관 정승화가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즉시 장태환은 수도경비사령부로, 정병주는 특전사령부로, 그리고 김진기는 육군본부로 향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정승화를 납치한 것이 북한의 소행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납치 세력은 합동수사본부, 즉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벌인 일임을 알게 되었고 진돗개 1호를 발령해 대응에 나섰죠. 그리고 김진기 헌병감은 얼른 총리 공관을 지키고 있던 헌병대에 전화를 걸어 전두환을 체포하라고 지시했지만 전두환은 이미 사태를 다 파악하고 총리 공관의 경비 병력을 제압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을 감금하다시피 한 채 계속해서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요구하고 있었죠. 한편 수경사로 돌아간 장태환은 자신의 예하부대인 30경비단에 하나회 일당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즉시 30경비단장 장세동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런데 장세동이 아닌 황영시와 유학성이 전화를 받더니 30경비단으로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정승화를 체포한 이유를 알게 될 거다 라고 했고 이에 열받은 장태환은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전차를 몰고 가서 내 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다라며 소리질렀죠. 그러나 이미 수경사 헌병단과 핵심 전투 병력인 33경비단은 하나회 측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비전투 부대인 포병단과 방공포병단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26기계화 보병사단에 연락해 출동 명령을 했지만 국방장관의 명령이 없어 출동하지 못한다는 대답이 돌아왔죠. 당시 이미 대통령 최규하는 전두환에 의해 구금되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계엄사령군이자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는 반란군에 의해 붙잡혀 있었으니 정상적인 명령을 통해 군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방장관인 노재현 뿐이었습니다. 이에 장태환은 어쩔 수 없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얼른 공수여단을 투입해 보안사를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에게도 있었는데 135 공수여단의 여단장들이 연락이 안 되고 오직 9공수여단만 연락이 된 것이죠. 알고 보니 135 공수여단은 이미 반란군의 편으로 넘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급한 대로 정병주는 인천 부평에 있던 9공수여단을 출동시켜 보안사 합수부와 반란군 지휘관들이 모여있는 30경비단을 공격하라 명령했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수경사 사령부 통화는 보안사에 의해 전부 감청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9공수 여단이 보안사를 공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반란군은 엄청나게 당황했는데 135 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하기도 전에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9공수 여단이 서울에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았던 것이죠. 심지어 육군본부 근처에 있던 한강 다리들을 모조리 막아버린 상태였기에 반란군이 육군본부나 국방부로 향하려면 위에 있던 행주대교를 통해 크게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도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승화 체포에 대한 서명을 계속 요구했지만 최규하는 노재현 국방장관의 동의 없이는 허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죠.
이때 진압군 쪽에서는 더 많은 진압군을 서울로 투입시키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의 허락이 필요했고, 반란군 쪽에서는 최규하가 버티고 있으니 국방장관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양쪽 다 급하게 국방장관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노재현 국방장관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참 골 때리기 그지 없는데요. 참모총장 공관과 국방장관 공관은 불과 10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공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노재현은 참모총장 공관에서 총소리가 나자 깜짝 놀라 급히 가족들만 데리고 불이 나게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이후 단국대학교 교내에 숨어 있다가 부하의 집에 가족을 맡긴 뒤 다시 국방부로 돌아가 1층 계단 밑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한편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반란군 측의 중장 유학성과 중장 황영신은 결국 육군본부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을 벌이자는 거냐? 우리도 무력동원을 안 할 것이니 그쪽에서도 구공수여단을 부대로 복귀시켜라. 우리 말로 하자. 라며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죠. 하지만 육군본부의 수뇌부들은 반란군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렸고, 서로 간에 병력 동원을 하지 말자는 반란군의 신사협정 제안을 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진압군 최고 지휘관인 육군참모차장 윤성민은 서울로 진격하던 구공수여단에 무전을 해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 명령했고, 그렇게 구공수여단은 신나게 서울로 오다가 유턴해 부대로 돌아가고 말았죠. 구공수여단이 부대로 돌아가자 반란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공수여단은 그대로 서울로 진입해 곧바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장악한 뒤 숨어있던 노재현 국방장관을 체포했으며, 3공수여단은 특전사령부를 습격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해버렸죠. 심지어 5공수여단은 효창운동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최전방을 지키고 있던 구사단은 사단장 노태우와 함께 서울로 진격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수경사의 장태환 사령관뿐이었죠. 장태환은 행정병 취사병 등과 남아있던 극소수의 전투병, 그리고 전차 4대만을 가지고 보안사를 직접 공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을 사람 하나 없었고, 장교들도 남은 병사들마저 다 죽겠다고 설득했으며, 반란군에 항복한 국방장관 노재현의 지시로 인해 결국 장태환도 저항을 포기하고 병력을 해산시킨 뒤 허탈해하며 사령관실로 들어간 이후 얼마 안가 수경사로 피난 와있던 김진기, 윤성민 등과 함께 체포되고 말았죠. 국방장관 노재현이 도망만 다니고 숨어있다 보니 정상적인 명령체계를 지키려던 사람들이 하극상과 더불어 명령체계를 무시해버린 반란군에 의해 제압당해버린 꼴이 펼쳐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재현은 체포당하자마자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서 정승화 체포 동의안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결국 끝까지 버티던 최규하 역시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최규하는 서명 밑에 서명 시각을 12월 13일 오전 5시 10분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이는 전날인 12일 밤에 이루어진 정승화 체포가 대통령의 재가 이전에 벌어진 불법 행위임을 명시하기 위해 최규하가 기지를 발휘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두환의 반란은 작전 개시 약 10시간 만에 성공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어버렸고, 이후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극심한 고문을 당한 뒤에 대장에서 2등병까지 무려 17계급을 강등당한 뒤 불명예 제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태환 사령관은 서빙고로 끌려가 수사를 받은 뒤 소장으로 예편당했으며, 이에 충격을 받은 장태환의 아버지는 몇 개월 뒤 세상을 떠났고, 아내와 아들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이했죠. 정병주 사령관 역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강제 예편당하고 말았고, 1988년 10월 실종되었다가 5개월 후인 89년 3월 양주군에 있는 빈 부대 막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자살로 마무리 지어졌지만 정병주가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리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 타살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전두환은 이후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한반도에서는 역사를 바꾼 3번의 유턴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성계의 위화도 해군, 두 번째는 12.6 사건 이후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를 가려다가 6번으로 유턴한 것, 세 번째가 바로 구공수여단의 부대 복귀라고 합니다. 구공수여단이 반란군을 제대로 제압했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엄청나게 바뀌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까지 서울에 봄이 오나 했는데 전두환의 반란군이 온 12.12 군사정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에 도래한 IMF 외환위기로 인해 지지율이 10%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대차게 까이고는 있지만 공직자 재산공개나 금융실명제 등의 시행으로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83%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업적으로는 일본에서 모셔가겠다던 조선총독부를 속 시원하게 때려부셔 버린 것도 있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회 숙청이라는 일도 해냈는데요. 김영삼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얼마 안가 있었던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의미심장한 축사를 했습니다. 그는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가 군부 내 요직을 모조리 독차지하고 있었던 하나회를 숙청해버리겠다는 의미인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김영삼이 휘두르는 서슬퍼런 칼날에 하나회의 목들이 잘려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군부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이 하나회는 도대체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하나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한 전두환은 이후 노태우, 김복동, 박병화, 최성택과 같은 경북 출신들로 이루어진 오성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친목 동호회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들의 친분 관계는 이후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도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훗날 박병화가 빠지고 권익현, 손영길, 정호용이 들어와 오성회에서 칠성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각자 부대로 배치되어 지내오던 중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 소식을 아침에 듣게 된 전두환은 뒤늦게나마 5.16 쿠데타 세력에 합류하기 위해 육사 생도와 졸업생을 동원해 5.16 쿠데타를 지지하는 시가 행진을 벌였고, 이 덕분에 민심이 쿠데타 세력으로 많이 쏠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전두환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박정희의 머리에 박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박정희의 눈에 든 전두환은 이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민원 비서관이 되었고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이 되기도 하는 등 박정희의 비호 아래 좋은 요직들을 꿰차게 됩니다. 그럴수록 전두환은 박정희의 충성을 바치게 되었고 5.16의 중심 세력이던 육사 8기들의 견제와 자신만의 세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박정희는 자신의 전속부관 손영길을 비롯한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육사 출신들이 똘똘 뭉쳐 자신을 도와줘야겠다며 육사를 장악할 것을 지시하게 되죠. 그리고 노정기, 박감용 등이 멤버로 합류해 이들은 10명이 되었고 이를 10 멤버라고 불렀으며, 이후 그들은 육사 내부의 영남파벌인 일심회라는 비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심회는 태양을 위하고 조국을 위하는 하나 같은 마음이라는 뜻의 하나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죠. 하나회의 이름의 의미도 박정희에 대한 충성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태양을 위하고 해서 태양이 바로 박정희를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박정희는 육사 11기가 중심이 된 이 하나회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기 시작했죠. 전두환은 동기들 중 소령진급이 가장 느렸었는데요. 이후 하나회의 수장이 된 전두환은 박정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동기 중 가장 먼저 대령으로 진급했으며, 그리고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별을 달기도 했죠. 전두환이 준장으로 진급할 때 박정희는 전두환을 청와대로 불러 일심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지휘봉과 크라운 승용차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후부터 하나회는 급격히 세력을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회의 멤버로 들이기 위한 조건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영남 출신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되었죠. 그리고 선배 기수에 대한 충성심과 의리를 중점적으로 봤으며 한 기수당 10명 정도를 멤버로 영입하기로 정했습니다. 또한 선후배 간의 명령을 복종하고 하나회 멤버들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인격 말살까지 감수한다는 행동 강령까지 만들었죠. 그렇게 그들은 후배들 중 영남 출신의 똑똑하고 싹싹한 인물을 점 찍은 뒤 비밀리에 그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성적이나 성격, 교우관계, 건강상태에다가 아내의 사생활까지 엄격한 심사를 거친 뒤 육사 11기의 만장일치를 통과했어야만 해당 인물에게 가입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회 멤버로 영입된 인물은 다시 자신의 기수에서 괜찮은 인물을 선별해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영입을 했으며, 하나회로 뽑히면 좋은 요직에 배치되고 빠른 진급 등 여러 특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 내부에서는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의 존재가 조용히 퍼져나갔고, 하나회에 가입 제안을 받는 것 자체가 군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하지만 하나회에 들어간다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 특출나서 들어갔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점점 세력이 비대해져간 하나회는 200여 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고, 비밀리에 행동했기 때문에 점조직 형태의 조직이 되어 11기만 전체 멤버의 명단을 알 뿐 멤버들끼리는 서로 같은 하나회 멤버인지도 모르고 지냈었죠. 이후 하나회 멤버들은 수도경비사령부, 보안사령부, 특전사령부, 대통령 경호실 등 주요 요직을 모두 꿰차기 시작했으며 인사, 진급, 보직 등에도 수많은 특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회 멤버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자기들끼리 헤쳐먹으면서 인사청탁에 온갖 비리가 판치는 군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3년 전두환과 하나회에게도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1972년 당시 수경사령관으로 복무하던 윤필용 소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비서실장 직무대리직까지 수행했을 정도로 박정희 정권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윤필용은 하나회의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1973년 4월 윤필용은 비밀리에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비밀회담을 하고 온 중앙정보부장 이후락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 윤필용은 신라 김춘추가 고구려를 갔다 와서 왕이 되었듯이 형님도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오지 않았냐. 각하께서 연로하시니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형님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 형님은 중앙정보부장이 어울리지 않는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영감이 혁명할 때 나이가 몇이었더라? 라는 식으로 말을 해버린 것이죠.
그의 이 발언은 얼마 안가 박정희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박정희는 이 일을 쿠데타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윤필용을 급히 체포했으며 하나회 멤버이던 손영길 준장을 포함해 장군 3명과 장교 30~40여 명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전두환과 하나회의 조사도 지시했는데, 이때 전두환은 강제해편 당할 뻔했지만 대통령 경호실장 박종규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이 사건을 윤필용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때 까딱 잘못했으면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가 작살날 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긴 전두환은 1979년 3월 보안사령관에 임명되는데, 불과 7개월 후인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는 12.6 사건이 발생했죠. 그러자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어 12.6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전두환이 합수부장의 권력을 이용해 월권을 행사하자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군이던 정승환은 그를 한직으로 좌천시키고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 역시 전출을 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군 여기저기에 뻗어있던 하나회의 멤버들이 알려준 덕분에 이 소식을 전두환이 먼저 알게 되고, 이에 전두환은 먼저 선수를 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은 하나회 멤버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육참총장 정승화를 불법으로 납치하고, 그 과정 중에 자신들에 저항하는 장태환, 정병주, 김진기 등의 인물들을 체포하며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 전두환은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군 관련 요직은 하나회가 모두 휩쓸게 됩니다. 그리고 13대 대통령으로 같은 하나회 출신인 노태우가 취임해 하나회는 이후로도 승승장구하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1993년 14대 대통령으로 김영삼이 취임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죠.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불과 11일 만인 1993년 3월 8일 아침 7시경 국방부 장관인 권영애와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 뜬금없이 군 장성들의 인사 이동은 언제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영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말했고, 이에 김영삼은 고작 몇 시간 만에 육군참모총장 김진영과 기무사령관 서한수를 해임시키고 그 자리엔 하나회 출신이 아닌 인물들로 임명해버렸죠. 이 전광석화와 같은 숙군 조치는 훗날 3.8 사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김영삼의 단호한 하나회 숙청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1993년 4월 2일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데요. 아침에 서울 동빙고동 군인 아파트에 우편함과 자동차 와이퍼에 의문의 문서들이 꽂혀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정체는 바로 중장에서 중령까지 하나회 142명의 명단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이 명단에 이름이 적힌 인물들은 하나같이 국방부나 합참, 육군본부 등의 핵심 보직을 맡고 있거나 청와대와 기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핵심 요직을 맡고 있던 인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명단은 군대 내에는 물론 민간에까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나회라는 것이 실제하냐, 군대의 인사에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 본물 터지듯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군 당국은 명단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해 142명 중 105명이 실제 하나회의 일원이라고 발표했죠. 그러자 여태껏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던 군 장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고 하나회를 없애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영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하나회 출신이던 특전사령관 김영선과 수도방위사령관 안병호가 한직으로 좌천되었고, 역시 그 자리는 비하나회 출신으로 임명되었죠. 그러나 김영삼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가 하나회 일원이던 1, 2, 3군 사령관들 역시 잘려나갔으며 하나회이던 군단장이나 사단장들까지 모조리 물러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하나회 멤버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이어졌죠. 그렇게 대장 7명을 포함해 하나회 수뇌부 19명이 좌천되거나 예편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칼을 빼든 김영삼과 군 수뇌부들은 남아있던 하나회 출신 장성들과 영관급, 위관급 할 것 없이 하나회 출신들은 대부분 예편이나 한직으로 좌천시켜버렸죠. 그렇게 결국 60년대를 시작으로 90년대 초까지 약 30여 년간 군대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하나회는 군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영삼이 해낸 업적으로 하나회 청산이 추가되게 된 것이죠. 당시 김영삼의 하나회 숙청 작업은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했다고 하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숙청이나 조선 총독부 철거 등을 과감하게 해 나간 걸 보면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12.12 군사정변 이후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훗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아웅산 묘소 폭땡땡러 사건 때문이죠. 미얀마에서 아웅산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수준의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위인인데요. 이 아웅산의 딸이 바로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아웅산 수치입니다. 그런 존경받는 위인의 묘소를 폭파시켜버린 정말 미친 거 아니고서야 할 수 없는 일을 북한이 해냈던 것이죠. 오늘은 전두환이 죽을 뻔했다가 정말 운 좋게 살아남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970~80년대에는 한국과 북한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때는 한국과 북한 둘 다 다른 나라와 먼저 수교를 맺고 상대방 국가와는 단교하도록 해서 상대의 국가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여러 나라에 온갖 뇌물을 쓰고 선물 공세를 하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되던 시기이기도 했죠. 이는 북한보다 한국이 아니면 한국보다 북한이 더 낫다는 것을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자국의 외교적 정통성과 국격 등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펼치던 총칼없는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서 한국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외교전에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이유로 전두환은 미얀마를 한국과 우호적인 국가로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순방 국가 중 미얀마를 첫 번째 순방국으로 지정했던 것이죠. 사실 당시 미얀마는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과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었지만 경제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의욕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얀마와 같이 국력이 약한 나라에 굳이 갈 필요 있겠냐는 의견과 미얀마가 북한을 더 지지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또한 북한에 의한 암살이나 땡러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미얀마에는 가지 말자는 반대 의견이 많았었죠. 미얀마 순방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당시 전두환은 해외 순방을 워낙 많이 나가기도 했고 여러 순방들이 아무 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미얀마를 비롯한 다른 해외 순방길도 별 탈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죠. 또한 전두환은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더 우호적이던 미얀마에 무조건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1983년 10월 8일 마침내 전두환을 비롯한 참모들 및 관료들은 서울을 떠나 미얀마의 양곤으로 향했죠. 무사히 미얀마에 도착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은 미얀마 대통령인 우산유의 영접을 받았고 영빈관에서 양국 정상끼리 대담도 나누는 등 순조롭게 첫날 일정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미얀마의 국부인 아웅산 장군의 묘소에 참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죠. 한편 전두환의 미얀마 방문 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강민철, 신기철, 김진수로 이루어진 3인조 북한 공작원들은 이미 1983년 9월 17일에 북한 화물선을 타고 미얀마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바로 전두환의 암땡이었죠. 그리고 북한 대사관에 몸을 숨기고 있던 그들은 사건 3일 전인 10월 6일 아웅산의 묘소를 미리 정찰했으며 묘소 건물 천장에 3개의 폭댕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노숙을 하며 전두환이 오는 10월 9일 10시 30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10월 9일 아침이 되자 서석준 부총리를 비롯한 이범석 외무장관 등 정부 수행원들과 기자들은 먼저 호텔을 빠져나와 아웅산 묘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0시 18분에 도착한 그들은 미리 행사 준비와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죠. 이때 북한 공작원들은 이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0시 26분경 앞에 태극기를 단 벤츠 차량을 선두로 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오토바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묘소에 도착을 했죠. 그러자 자연스레 거기 있던 사람들의 시선은 그곳을 향했고 그때 그곳에 있던 나팔수들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으며 대머리 남자가 많은 사람의 호위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던 것입니다. 그 대머리 남자는 거기 있던 선발대 일행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고 다 함께 묘소로 진입하면서 앞열 가운데 자리에 서는 것이었죠. 그러자 북한 공작원 신기철은 전두환이 10시 30분에 도착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대머리 남자가 전두환일 거라고 생각해 오전 10시 28분에 미리 설치해 두었던 폭댕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 그곳에 있던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을 포함하여 1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이기백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실 전두환은 아직 그곳에 도착도 안 한 상태였는데요. 알고 보니 묘소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대머리 남자는 이계철 미얀마 대사였던 것이죠. 이계철 대사가 차에서 내린 뒤 곧 각하께서 오실 테니 정렬하자는 말에 수행원들이 그를 따라 줄을 지어 섰던 것이고 시간이 남았으니 한 번 더 애국가 연주를 연습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신기철이 그를 전두환으로 오인해 스위치를 작동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그곳에 도착했어야 했던 전두환은 왜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말 천운이 따랐던 것인데요. 원래 전두환의 일정은 이러했습니다. 10월 9일 오전 10시 15분 미얀마 외무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에 도착해 전두환을 잠깐 접견한 이후 10시 20분쯤 함께 묘소로 출발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영빈관으로 향하던 외무장관 차의 타이어가 펑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외무장관의 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는 얼른 지나가던 택시를 끌고 와 다시 외무장관을 태우고 영빈관으로 향했고 그렇게 몇 분이 지체되고 만 것이죠. 한편 10시 15분에 1층 로비로 내려온 전두환은 외무장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국가 원수인 전두환이 로비에서 외무장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 모양 빠지는 모습이기도 했기에 수행원들이 말에 따라 전두환은 다시 2층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할 일도 없으니 영빈관에서 영접 요원들에게 격려차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후 원래 만나려던 10시 15분에서 4분이 늦은 19분에 미얀마 외무장관이 도착했지만 격려 인사를 나누고 있던 전두환은 중간에 멈추는 것도 애매해 끝까지 격려 인사를 하고 내려갔는데 그로 인해 또 다시 2, 3분 더 늦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약 10시 25분에 묘소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어차피 오전 일정이 한국의 수행원들끼리 진행하는 묘소 참배였다 보니 외교적 결례가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어도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케줄이 몇 분간 지연된 것이 전두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필이면 이날 외무장관의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전두환 대통령 스케줄에 지연이 발생했고 또한 이계철 대사가 태극기 휘날리는 차를 타고 등장해 머리 모양과 안경까지 쓴 것이 전두환과 매우 닮은 모습이었으며 그가 차에서 내리고 나서 연습삼아 애국가까지 울려 퍼지는 등 여러 개의 우연이 한 번에 겹치면서 전두환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3명의 북한 공작원은 북한으로 도망치기 위해 다시 북한 화물선을 타러 양곤강으로 갔죠. 그런데 양곤강에 도착했지만 북한 화물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타고 왔던 화물선은 이집트를 갔다가 미얀마로 돌아와 10월 6일 재입항을 신청했지만 전두환의 방문이 이틀 뒤를 앞둔 상황이라 미얀마 측에서 입항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용의자 중 한 명인 김진수는 중국 쪽으로 도망치기 위해 새벽에 혼자 양곤강을 헤엄쳐 건너가는 도중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얀마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인 강민철과 신기철은 강을 건너기 위해 그곳에 있던 뱃사공 2명에게 돈을 주고 배를 탔지만 먼저 타고 있던 주민 2명 중 그들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 1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배에서 내리더니 신고를 해버렸고 그렇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둘은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죠.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도망치려는 둘과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 중 신기철은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고 강민철은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강민철과 김진수는 도망칠 때 들고 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았는데 안전핀을 뽑자마자 수류탄이 바로 폭발했으며 둘 다 심한 상처를 입었죠. 사실 이 수류탄들은 공격용이 아니라 안전핀을 뽑자마자 터지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는 공작원들의 신분 노출을 숨기기 위해 몰래 개조해 놓았던 수류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작원들은 그걸 모르고 안전핀을 뽑았던 것이죠. 김진수는 수류탄 때문에 팔 한쪽을 잃고 실명이 된 채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결국 처형되었고 강민철은 한 팔을 잃었고 북한의 소행임을 시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채 평생 감옥에서 살다가 2008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미얀마를 비롯한 전두환 대통령 일행은 난리가 나고 말았는데요. 곧바로 전두환은 모든 순방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서울로 귀국했고 다른 순방 일정들 역시 연기되었죠. 그리고 자국의 국민 영웅인 아웅산의 묘소에서 폭땡땡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미얀마 정부와 국민들은 격분하여 북한과 즉시 단교 조치를 함과 동시에 북한 대사관을 강제로 철수시켰으며 국가 승인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 소식을 접한 미국 등 다른 전세계 69개국이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고 60여 개국 역시 북한과 단교 조치 또는 외교 관계를 축소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심지어 10여 개 국가는 북한을 향후 절대로 수교할 수 없는 나라로 선포하면서 북한의 대서방 외교는 치명타를 입게 되었죠. 하지만 역시 북한에서는 피의자들은 북한 사람들도 아니고 북한과 관계없다며 범행 사실을 잡아댔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때 전두환이 목숨을 잃었다면 한국의 민주화가 더 일찍 이루어졌을 거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시 노태우도 멀쩡히 살아있기도 했고 당시 노태우는 명실상부한 2인자였기 때문에 전두환이 사망했어도 하나회를 비롯한 군부 세력들에 의해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두환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 아웅산 묘소 폭땡땡러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